주 후반 지친 직장인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시원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손흥민의 응원만으로 마음을 달래기엔 씁쓸한 사건 소식들이 많긴 합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과거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진주 방화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안 씨는 9년 전에도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건 당시 심신 장애를 이유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의 대치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파행이 우려됩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연속 군사시설을 방문해서 긴장감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크렘린궁의 발표를 인용해 이달 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목사인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양원장이 요양사와 장애인을 8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제로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의 멤버 5명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 난 산불은 전신주 고압전선이 끊기며 생긴 불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동해안 지역에 분 강풍에 전신주 고압전선이 잘려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2골을 터뜨리며 57년 만에 팀을 4강에 올려놨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 골 기록도 함께 갈아치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과거 수사 때 당시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경찰청과 서초경찰서 등도 포함됐는데 이른바 별장 동영상 첩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이 이관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김 전 차관에 관한 첩보가 시작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서초경찰서의 근무자 명단과 사건 담당자 이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단은 서초경찰서가 윤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첩보를 처음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지휘부와 청와대 사이 보고 과정에 따라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당시 김 전 차관 수사를 책임졌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강일구 당시 수사팀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상황을 윗선에 보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첩보 입수 배경을 확인하고 조만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경찰은 이에 앞서 어제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 윤중천 씨를 체포했죠.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을 짓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또 인허가 문제도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들어설 거라던 땅은 군부대 포탄이 날아다니는 길목이어서
사실상 인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게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임야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동인레저는 이곳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회사입니다. 윤 씨 등은 이듬해에는 골프장 투자자들을 모집해 모두 3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해당 부지는 애초에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 3월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서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했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인허가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넉 달 뒤 재검토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안 돼. 군부대에서 작전성 검토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 훈련 지역이에요. 전혀 되지를 않지. 그러니까. 당시 골프장 추진 소문을 들은 주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골프장 부지 일부가 군부대 사격장에서 쏜 포탄이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도 뾰족한 산 너머가 그 포알 떨어지는데. 아, 저쪽 산 넘어가? 네. 결국 골프장 사업은 입안조차 되지 않고 계획 단계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인레저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검찰은 당시 윤 씨가 인맥을 활용해 인허가를 해결하겠다며 수억 원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동인레저 자금 15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 검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중천 씨가 구속되면 윤 씨 사건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단서를 찾으려는 검찰 계획이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어제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42살 안인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안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10대 여학생 2명 등 5명이 숨졌고 6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지난 2008년 무렵 공동대표를 지냈던 건설업체를 내세워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건축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윤 씨가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감사원 소속 직원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미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김 전 차관의 성범죄와 뇌물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검찰의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진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안인득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오히려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안 씨가 흉기 난동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9년 전에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YTN이 입수한 9년 전 안 씨의 다른 사건 판결문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진주도심에서 안 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20대 피해자 A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승합차를 몰고 A씨를 향해 돌진하는가 하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실형을 피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은 무겁지만 조현병 환자인 안 씨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풀려난 뒤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방화 살인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저도 하소연을 갖다가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방화 3시간 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리 휘발유 말통을 준비를 해서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우발적이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 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처벌받겠다고 하면서도 참극을 저지른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관까지 투입했지만 논리적인 대화가 힘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망상장애, 특히나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 망상이 과도한 상태로 자신은 어떤 위해 세력의 지속적인 어떤 괴롭힘을 당해왔고, 경찰은 안 씨가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이 휩쓸고 간 아파트는 지금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지원도 시작됐지만 평소 생활로 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처참한 사건 현장은 여전히 삼엄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보며 함께 소일하던 이웃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당한 참변에 옆동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불안죠. 불안고 불쌍고 죽은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더군다나 더 아픈 거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은 게 더 아픈 거라. 우리하고 같이 일을 다녔거든. 사건 현장 아파트 현관 앞에 누군가가 국화꽃을 놓고 갔습니다. 놀라고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 어루만지려는 작은 배려입니다. 놀라기도 많이 놀래고 진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가원이가 조화를 갖다 놨어. 너무 주민으로서 진짜 고맙고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되고.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아파트 계단. 하지만 주민들은 금세라도 누군가 뛰쳐나올 것 같아 불안합니다. 아파트 현장에 심리치료 지원 인력이 배정된 이유입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치료 연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엔 눈물과 탄식만 남았습니다. 유가족과 주민들은 이번 사건 역시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인재라고 말합니다. 동영상도 찍고 녹취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최대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다음번에 일을 일으키면은 한 하루 구금해 줄 수 있는 그거 이상은 없다 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은 아파트 주민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YTN 지환입니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 전자결재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이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4월 임시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큰 쟁점이 없는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까지 함께 불발됐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두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3.3%,
반대 44.2%로 팽팽하긴 하지만 5일 만에 긍정 여론이 14.5%포인트 늘어나는 등 변화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를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는 거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바른미래당도 임명 철회와 인사라인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야가 더욱 거세게 대립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 여당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반면 자유한국당은 만일 협의체가 열린다면 인사 참사에 대한 조국 수석 등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를 끝낼 계기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도입을 묶어서 신속 처리한 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두고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 오가는 등 생산적인 논의 대신 보궐선거 이후 격화된 당내 갈등만 고스란히 드러냈는데요. 사실상 분당이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비공개로 하자는 지도부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게 있다는 일부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했는데 오늘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 내용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민주적으로 진행을 좀. 4.3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손학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주 의원도 참석을 시도했는데 막아서는 당직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과 지도부 총사퇴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민주평화당과의 이른바 제3지대 신당설에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대표 사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평화당 등과 힘을 합쳐 정계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 당 지도부는 표결을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의총 도중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공수처의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했는데 정작 홍 원내대표가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최종 합의안이라고 말씀드린 이 안에 대해서 홍영표 대표가 부인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됐다는 것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그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는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원들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은 회동을 갖고 지금의 손학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서 지도부 총사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로서는 선거 참패와 함께 당내 분란을 해소할 정치력 부재 책임론까지 더해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진 모습만 적나라하게 내보이면서 분당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막말 파문을 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서둘러 사과하면서 해당 의원들의 징계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표가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는 것이라며 황 대표를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계 여부를 다룰 당 윤리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 황 대표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월호 막말을 당 윤리위에 회부한 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며 황교안 대표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발언이 문제라면 자신도 윤리위 회부감이라며 잘못된 시류에 영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당 중진인 홍문종 의원도 식구를 보호해달라면서 지도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저희 당원들을 좀 잘 살피자는 의미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원들이 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한 행동들에 대해서 좀 더 당에서 우리 당 그리고 또 우리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문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정진석 의원은 보란듯이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지역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비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망언의 책임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에 있다며 당 자체 징계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당은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극우 정당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당 안팎의 상반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가벼운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한국당 윤리위 논의 대상은 김순례, 김진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까지 모두 넷. 5.18 폄훼 논란 이후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고 정진석 의원도 원내대표까지 지낸 당 중진으로 상징성이 큰 인물입니다. 망언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당 내부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황교안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어제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78일 만에 도청으로 출근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시 시작하겠다며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도청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지 78일 만입니다. 현역 나온 지지자들과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사과하며 도정을 다시 잘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민들께 그동안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경남도정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지사는 첫 업무로 간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 지사는 진주 방한 안동 사건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김 지사의 복귀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좀 힘이 안 실리고 그랬는데 이제 도지사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실리고 또 도민들한테 어려운 경기라든지 이런 거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가 듭니다. 업무에는 복귀했지만 김 지사는 사흘 이상의 출장이 제한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경남도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 실체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대화방 멤버들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사업가 박모 씨 등 5명은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멤버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으며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최근 단톡방 사건이 보도된 이후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해 다시 진상 파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피해 여성이 단톡방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서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변호사와 협의 끝에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고소할 경우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들여다봤더니 비로소 클럽과 경찰의 검은 연결고리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클럽에서 뒷돈을 받은 경찰관 2명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이로써 유착 혐의로 입건된 경찰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봐준 경찰관 2명이 또 적발됐습니다. 재작년 12월 강남의 한 클럽이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다가 걸렸지만 담당자는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클럽은 강남 유흥 황제로 불리는 강모 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클럽에서 수백만 원씩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2사람을 입건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울청 광수대 소속 경위가 강남서 소속 경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해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버닝썬 사건 이후 윤 총경을 포함해 유착 혐의로 입건된 경찰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가수 최종훈 씨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실을 언론에 함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경찰관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최 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안하며 단속 자체를 모면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시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찰은 계좌 통신 추적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 씨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약 구매가 의심되는 영상까지 경찰이 확보했지만 박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틀 경찰에 출석한 가수 박유천 씨. 하루 전과 달리 모자까지 쓴 편한 차림으로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함없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어디다 입건하셨죠? CCTV에 잡힌 영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옛 연인 황하나 씨가 동반 투약 시점으로 언급한 올해 초 함께 있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 대해서는 결별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온 건 맞지만 마약을 함께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보내고 물건을 찾아가는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 구매가 아닌지 추궁했지만 박 씨 측은 돈 보낸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누구에게 송금한 건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제모와 관련해 마약 반응 검사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멀쩡히 남아있던 다리털을 필요한 만큼 경찰이 뽑아갔고 오히려 검사 결과를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 씨 팔에는 마약을 주사한 자국도 없다며 황 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황만으로 마약을 한 것으로 경찰이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만큼 현재까지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채모 모발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찰은 CCTV에서 박유천 씨의 어떤 모습을 확인한 걸까요? 이 영상 속 박유천 씨의 손등에는 바늘 자국과 멍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영상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찍힌 것으로 경찰은 당시 박 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그러나 뾰족한 물체에 상처가 났을 뿐 마약과 관련한 상처는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마약 투약은 물론 마약을 구입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하나 씨의 진술을 통해 관련 영상 등을 확보한 경찰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월 하순에 만나게 됐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식 확인한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철원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격인 김창선 부장의 모습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포착되는 등 이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잇따랐는데 회담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현지 시간 18일 공식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보도문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크렘린궁 발표는 그동안 제기되어 오던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 관측을 공식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에선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연방대학에서 24일이나 25일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이 24일에서 2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러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전하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신에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 열차가 24일 러시아 국경을 넘어 극동 연해지방의 하산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스리스크를 경유해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할 것이라며 귀국길도 같은 지역을 거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에는 안전보장과 경제 양면의 체제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형 무기 시험을 참관하는 등 연일 군사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보이는데 다만 전략 무기가 아닌 전술 무기 시험을 참관한 게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연속 군 관련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평양을 방어하는 공군 부대를 찾은 데 이어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사격 시험을 참관한 겁니다. 우리식의 무기 체계 개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시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에 시험한 무기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첨단 전술무기 시험 지도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 관련 사진 역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단 전략 무기가 아닌 전술 무기라고 한 점으로 미뤄 장거리 발사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단거리 또는 재래식 무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이은 군사 행보는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마련된 2기 체제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미 메시지 성격도 띠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전술 유도 무기는 첨단 재래식 무기로서 내부적으로는 군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이 간접적인 비핵화의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을 언급해온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군사적으로는 자위적 무력 확보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도 보폭을 넓히며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이 차기 북미 협상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권정국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아닌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의 관여로 결과물이 날아갔다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폼페이오 장관이 관여할 경우 일이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여전히 좋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설명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춘 2.5%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하향 조정된 뒤 석 달 만에 다시 낮아진 건데 이주열 총재는 소비와 수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 추가 경정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하반기에는 수출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1.75%로 다시 한번 동결돼 지난해 11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갔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도 기존과 동일한 0.7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반도체 경기와 수출 회복이 관건인데요. 하지만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용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마저도 한풀 꺾이자 석 달에 한 번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아직 성장률 전망치에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하진 않았지만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더해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수출, 특히 반도체 회복이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도체의 그런 부진 상황은 일시적 조정 국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반도체 경기도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하지만 경제 상황이 한국은행의 예측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적 변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수출로 버텨오던 우리 경제가 꺾이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어 어려운 상황이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가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이 추경안이 조속히 좀 집행이 되고 다각적인 그 경기 부양 노력이 이어진다면 이에 따라 경기 활력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인하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을 재검토한 결과로도 금리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132건의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해주겠다는 겁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에서는 와인이나 위스키를 제조할 때 전통적인 방식의 오크통 대신에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를 사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탱크에 오크나무 조각인 오크칩을 넣으면 고유의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오크통을 쓸 때보다 쉽고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만들 때 오크칩을 넣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세법 시행령에 첨가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설탕, 포도당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오크칩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입니다.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런 규제들이 앞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뀝니다.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혁신이 필요한 시대착오적인 규제 132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소방경보시설의 경우 지금은 유선으로만 설치해야 하는데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선 화재 알림 설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양봉과 양잠 등 곤충 사용 농가도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의 속도를 내기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은 법제처에서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생활하는 미인가 시설에서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시설의 대표인 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당사자인 목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상습 성폭행이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건 지난 2월. 요양보호사 유모 씨는 시설 대표인 목사를 만난 첫날부터 끔찍했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한 잔씩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라스로 한 잔 먹은 것까지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둥그러져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이 막 이상하게 돼 있고 직감적으로 이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도 목사가 건네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술을 머그컵으로 한 컵을 주더라고요. 내가 막 뻗어 있으니까 막 몸을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 들렸어요. 계속 그러시더라고 계속. 고소장에 적힌 범행 기간만 8년. 성폭행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복대로 했어요. 술은 먹였어요. 그때도. 신발 갖고 일로 들어와갖고 딱 있어요. 심지어 근처에 아기가 있는 것조차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기를 다 벗겨놓고 진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놀랄까 봐 자는데 가서 다시 배 밖으로 돌아가갖고 아기를 방에다 눕혀놓고. 영영 묻힐 뻔했던 사건은 피해 여성들을 상담한 또 다른 목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계속 은폐되어 있으면 그림자 뒤에서 더 나쁜 사건들이 이어질 것으로. 하지만 목사 박모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거나 자발적 성관계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괴로웠어요. 지금 좀 무고를 할 거예요. 경찰은 박 씨를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성노예와 같은 생활이 무려 8년이나 이어졌지만 피해 여성들은 경찰에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인 목사의 협박과 폭행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어서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요양원에서 8년 동안 일한 요양보호사 유모 씨. 원장인 박모 목사의 성노예나 마찬가지였지만 신고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웃까지 다 아는 적인데 여기서 다 내가 폭로하겠다.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 목사는 도망가려던 유 씨를 붙잡아 바닥에 내팽개친 뒤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시설에 머무는 장애인에 대해선 당장 갈 곳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막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나 여기서는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고. 너 믿어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캄캄해지면 집에 한 채고 여기다 파묻어도 몰라요. 죽여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기도 했지만 끝없는 위협에 시달려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바깥에 갑자기 나가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심지어 장애인은 어디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신고를 해서 내 인생에 다 모든 게 망가진다. 이런데도 신고를 하겠어요? 결국 주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냈지만 여전히 피해 여성들과 박 목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우려할 정도입니다. 모두 목사 당을 쓰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사람 같지 않나요? 경찰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긴급 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 여성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신생아 사망 사고 은폐 의혹을 받는 분당 차병원의 의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주치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의료진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 경찰 수사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구속된 의사들은 지난 2016년 레지던트의 실수로 땅에 떨어진 신생아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을 발견한 뒤에 이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하철 5호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3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승객 수송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대신 투입되기도 했지만 불편과 혼잡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 승객들이 모여 역무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중단에 불편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겁니다. 저는 8호선 타고 5호선 천호역에서 이제 군자로 가려 했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오전 11시부터 5호선 강동부터 군자까지 5개 역의 지하철 운행이 양방향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하철 탑승구에는 이렇게 통제선이 둘러져 있고 승객들로 분비 시간인데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복구가 늦어지자 사고 구간엔 버스와 승합차 40여 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셔틀버스 정류장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승객들로 혼잡은 이어졌습니다. 뉴스를 보고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와서 밥 먹으면서 보니까 다시 재개한다는 뉴스 기사를 본 것 같아가지고 셔틀버스 기다린 지 좀 됐는데 셔틀버스는 안 오고 사람은 많고.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의 차단기가 열려 지하철이 멈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은 매뉴얼을 개선을 해서 승객들의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하철 운행은 오후 2시 반쯤 재개됐지만 시민들은 3시간 넘게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형 재난으로 번졌던 강원도 고성과 속초의 산불이 고압선이 끊어진 뒤에 발생한 불티가 원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강풍 때문에 고압선이 끊어진 것으로 보고 한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대형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곳은 고성군 토송면 도로변입니다. 전신주에서 펑 하고 불꽃이 튀더니 잠시 뒤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불길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며 산과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경찰은 산불이 꺼진 뒤 해당 전신주를 통째로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 조사 결과 산불 원인은 고압선이 끊어진 뒤 개폐선 리드선 연결 부위가 전신주와 부딪히며 생긴 이른바 아크 불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크란 정기적 방전 때문에 전선에 불꽃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때 생긴 불티가 마른 낙엽이나 풀에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국과수는 또 고압선이 강풍에 의한 진동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굽혀지다가 끊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풍 등에 의한 진동에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그날 이제 마침 그게 파단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산불 피해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복구와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한전이 안전관리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보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한전이 전신주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타이완에 1년여 만에 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빌딩이 기울고 낙석 사고가 잇따라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거리. 도로변에 세워진 변압기가 좌우로 흔들리고 완구점에 내걸린 상품들이 나부끼기 시작합니다. 실내 조명들이 춤을 추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타이완 전역에 강한 진동이 느껴진 시각은 점심시간이 채 끝나기 전인 낮 1시. 真的是蛮恐怖的，因为它摇了2次，蛮大的。 진앙은 타이완 동부 화롄현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타이베이에서는 오래된 건물이 기울면서
윗부분이 옆 건물과 마주붙어 입주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这一栋的7楼，81号的7楼之一，没有死伤，没有死伤，员工都下来在公园集合这边， 산지가 많은 진앙지 부근에서는 낙석으로 행인들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타이베이 주재 한국 대표부는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들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하는 타이완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6.0의 강진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화재로 무너져 내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을 다시 세우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첨탑 설계를 국제 현상 공모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전역과 세계 유명 성당들은 일시에 애도의 종을 울리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리옹 성당 앞에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현지 시각 저녁 6시 50분. 리옹 성당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안타까워하며 종을 울립니다. Extraordinaire. Tout le monde est à l'unisson, tout le monde a le cœur qui bat en même temps et ça, moi je suis pratiquante catholique et c'est vraiment quelque chose qui me renforce dans ma foi. Voilà. 스트라스부르 성당과 샤르트르 대성당 등 프랑스 전역의 성당 100여 곳이 동시에 이처럼 하나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영국, 미국, 스페인 등 해외 성당도 참여하는 등 전 세계에서 보여준 하나된 마음에 힘입어 복원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무너진 상징물인 첨탑 복구를 국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Dans l'évolution du patrimoine et l'évolution des cathédrales, doter la cathédrale Notre-Dame de Paris d'une nouvelle flèche adaptée aux techniques et aux enjeux de notre époque. 이를 위한 자금 모금도 활발합니다. 추정되는 복원 비용인 10억 유로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이뤄졌습니다. 애니메이션 노트르담의 곱추 시리즈를 제작한 디즈니도 거액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내부에서는 기부를 두고 재벌 기업들의 세액 공제 혜택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보급률이 80%를 넘긴 에어컨의 사용량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전기요금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구간을 설정하면서 누진제의 기준이 되는 전기 필수 사용량에 에어컨 사용량을 제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누진제 1단계 필수 사용량 구간을 재산정할 때 에어컨의 사용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가 출시하기도 전에 화면 결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 버지와 블룸버그, CNBC 등 외신들은 리뷰를 위해 삼성전자에서 받은 갤럭시 폴드가 사용 하루 이틀 만에 결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갤럭시 폴드를 폈을 때 한쪽 화면이 꺼지거나 깜박거리고 화면에 줄이 생기는 현상 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화면 보호막을 보호필름으로 오해해 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임의로 보호막을 떼지 말라는 점을 알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에서는 7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용감한 시민들 때문에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의 표창을 받은 김휘섭, 기료섭 씨의 구조 장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벽돌로 내려치고 망치로 두들기고 이 두 남성이 달라붙어 멈춰선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결국 뒷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보니 운전자가 고개를 숙인 채 핸들에 머리를 대고 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이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구조에 나선 두 사람 덕분에 운전자의 생명을 건지고 2차 사고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알아두면 욕이 난 생활정보 뉴스나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간입니다. 그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만 이용할 수 있었던 고속버스 프리패스 정액권에 주말에도 이용 가능한 상품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주말 여행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서 기존 고속버스 정액권 상품에 5일권과 7일권을 내일부터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5일권의 경우에는 11만 원, 7일권은 13만 원에 판매가 되는데 정액권을 이용할 경우 버스 여행객의 차비 부담은 최대 30% 정도 줄어듭니다. 서울 강남을 동서로 잇는 서리풀 터널이 오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부터 개통됩니다. 서초대로 내방역부터 서초역까지의 구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은 왕복 6차선에서 8차선 규모로 총 거리는 1.3km에 이릅니다. 통행료는 따로 없는데 서울시는 이번 터널 개통으로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까지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2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자립수당은 만 18세가 돼서 사회보호시설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보호 종료 아동 2,800여 명에게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자립수당 신청은 국번 없이 129번으로 이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바깥 활동이 늘면서 수족구병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봄철 수족구병 환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을 위해서 개인 위생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영유아가 많이 걸리는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또는 이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는 아이 돌보기 전후로 꼭 손을 씻고 또 장난감 등 집기 소독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가운데서 일일 섭취량의 상한을 넘은 6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또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나이아신은 신경 전달 물질 생산과 또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홍조와 피부 가려움증, 또 구역질, 위장장애 등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아신의 일일 섭취량은 남자는 16mg, 여자는 14mg인데요. 이번에 식약처가 판매 중지한 6개 제품은 핑크비타 GSH, 글루타치온 RH, 뉴트리하이어 메타 에이스, 글루타치온 알파, 또 글루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루타치온 에이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일,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에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수산물 체험 행사를 엽니다. 우리 가족 도심 속 바다 여행이란 이름의 이번 행사는 낮 12시 50분 충남 천안의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행사 취지에 맞는 수산물 요리 체험과 미니 어항 만들기 외에도 태권도 시범과 국악 비보이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발로 사과하세요. 당할 이유도 없고 발음 자체가 그렇게 다 느끼잖아요. 유영민 장관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빼달라고, 제외시켜달라고, 자기는 떠나는 사람이라고. 이런 철회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청와대가 또 꼼수를 쓰겠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5기가 상용화 경험을 공유해서 5기가 상용화 경험을 공유해서 국격을 제고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번
3개국 순방에 유영민 장관을 포함시켰습니다. 유영민 장관 5기가 상용화에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그보다 더 전문가 많습니다. 5기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5G. 잘못했습니다. 5G. 그래서 KT 해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 소방청에서 고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황 회장님 지금 요 화재 당시에 이 KT 아현지사에 상황실 근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황실 근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가 화재가 나고 바로 아연 화재 국사 내의 경비실이라든지 또는 과천에 있는 관제센터. 자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현 지사 내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연 국사 내에는 그 화재 그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상황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예. 그 화재 당시에 그 상황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부분장이 허락해 주시면. 자 그러면 네트워크 사장 부문장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연에는 그 화재 수신반이라는 화재가 났을 때 수신반으로 화재 경보가 접수가 됩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접수가 되면은 그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이 화재를 인지하게 되고 또 바로 화재 수신반에서 저희 가지고 있는 그 텔레캅 그 그룹사에서 바로 그 그룹사 그 상황실에 그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보가 그 화재 갑니다. 수신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입니까? 사람입니까? 기계와 사람이 결합된 존재입니까? 기계입니다. 기계만 있는 거죠? 네. 상황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상황실은 없고 5기가 떠나온 고향도 친한 이웃도 다르지만 좋은 집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붕 두 가족 생활, 성향이 다른 집안끼리 붙어 사는 일이 역시 만만치 않죠. 아슬아슬 이어지던 동거 생활이 한계에 다다른 걸까요? 오늘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논의의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골마있던 갈등만 터졌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정치권에 눈이 집중된 바른미래당 네 분부터 짚어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내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끝장 토론 관측까지 나왔는데 총회 끝장이 어땠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했는데 오늘 기공개를 하기로 했으니까 의원님들 지금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히 오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기재하고 싶은 걸 하고 토론 내용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럼 민주적으로 진행을 좀. 네, 민주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도부 의견을 따로 취하고. 네. 지난 징계에서 의결권이 박탈이 되었지만 꼼수였냐라고 묻고 싶고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가지고 중도, 실용, 민생 위주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을 전부 규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데
그 바른미래당 역할을 하자. 바른미래당은 우리 스스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을 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지역당이 되겠다. 민평당하고 합쳐서 그런 생각으로 저는 당이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 상대당에서 번복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로 한 사람은 합의됐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고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저는 네, 일단 오늘 의원총회 아수라장 끝에 끝났습니다만 애초에 어떤 이유로 소집이 됐나요? 네, 그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의총에서 이야기를 하고자만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바른미래당이 얘기했던 공수처 설치안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수처가 이 수사권은 갖되 기소권은 검찰에게 주자라고 하는 아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부 다른 조정된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민주당이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조금 전에 유승민 의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공수처 설치와 상관없이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의총을 명분으로 끄집어냈지만 결과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책임론 이 내용들이 아마 주된 내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의총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당에서도 충분히 감지가 됐고 그래서 이 총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잠깐 화면에서 봤지만 비공개 전환되기 전에 이미 갈등은 다 노출이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한지붕 두 가족 그러셨는데 한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4분 5열 같습니다. 도대체 이 뭔가 정리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서로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이게 공개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가지고 벌써부터 이게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싸움이 단순하게 패스트트랙의 공수처의 기소권 이걸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제 당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지도부에 대한 책임, 그래서 정말로 이 당이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쪼개져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분수령이 되는 게 지금 최근에 그 바른미래당 내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탈당,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사퇴 이거를 밀어붙이는 쪽에서는 공개로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이걸 하자 이런 얘기였는 거고 좀 안으로 어떻게든 대화로 이걸 좀 풀어가는 그래서 손학규 체제를 조금 더 유지하고 싶은 쪽에서는 이제 비공개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의 미래를 둘러싼 대화조차도 공개냐 비공개냐 이게 합의가 안 될 정도니까. 결국 1시간이 지나서야 공수처 법안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표결에도 못 붙이고 끝났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하는 이야기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두 원내대표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주장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죠. 내가 보고 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검사 수사할 때만 규정한다. 아니 아직 그 내용을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최종 합의안이라고 말씀드린 이 안에 대해서 홍영표 대표가 부인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참 머쓱한 상황이 됐는데 왜 두 원내대표의 말이 달라졌을까요? 일단은 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논의가 됐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서 각 당이 의총을 열 정도라면은 합의된 서명된 합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도 끝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의원총회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맹 공격을 한 적이 있죠. 아마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기소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안 중에 하나는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추천위원을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안이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러한 측면까지도 민주당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 스스로 김관영 대표와 이 내용을 논의하기에는 아마도 민주당 내부의 모든 의견들을 수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의총은 결론이 없이 끝났고 그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다라고 이제 밖에서는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서 정확히 어떤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나요?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이제 한꺼번에 튀어나왔어요. 이현주 의원의 일단은 뭐 몸싸움 같은 게 있었죠. 네네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이 문제, 이게 사안의 본질은 이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의총 도중에 이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런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배가 이제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만든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네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지 되지 않느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 잡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지금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 이게 지금 합의됐다고 그래서 왔는데 합의된 것도 없는데 지금 의원총회에 온 거야? 네. 뭐 이러면서 이게 지도부의 어떤 그 리더십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난 그 4월 선거 이 책임론을 둘러싸고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입장에서 네. 보면 지도부를 갖다가 맹공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네, 뭐 표면적으로는 뭐 4.3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손학규 대표한테 물으면서 결국 당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들이 오늘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하태경 최고위원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왜 비공개로 하냐,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장 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이 유승민 전 대표의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지상욱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상욱 의원도 손학규 대표의 책임 문제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 설화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년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에 나왔던 3%대에 불과한 현재 지지율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한국당과의 통합을 이야기를 하든 제3지대에서 중도의 성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당을 이끌어가든 아니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도모하든 분명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채로 손학규 대표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굉장히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손학규 대표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제3지대론 정확히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현재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이야기 나오는 바로 보면 이 양강 구도를 깨트리기 위해서 중립지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출범하게 된 계기도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당을 보면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국민의당 또는 이제 바른당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합쳐지려면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는 3파전 최소 3파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러려면 영원함이 하나 되는 그러니까 평화당을 갖다가 좀 같이 당대당 통합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바른정당계 같은 경우에는 호남당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영남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이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당으로 가려고 하는 바른미래당 안에서 국민의당 출신들만 뽑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실체도 없는 제3지대 이 빅텐트론을 가지고 바른미래당은 뭐라 그럴까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제3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따른 이해득실을 둘러싸고 이 서로 다른 두 가족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주신 노선 갈등을 그러면 크게 정리해 보자면 민주평화당과의 합당을 통한 뭐 신당을 창당하자는 쪽 그리고 중도개혁 보수를 표방하자는 쪽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관망 상태에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같은 경우는 당이 아예 쪼개지게 되면 무소속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그동안 잠잠했던 안철수계 인사들이 나서서 손학규 대표의 퇴진론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귀합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독자적인 선거를 치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만들어내면 나중에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등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동조할 수가 없는 인사들은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강진에 내려가서 이제 오래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지난번 국민의당에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경선을 안철수 대표와 함께 치른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손학규 대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층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마지막 남은 행보가 있다면 대권에 출마해보는 꿈이 아직 남아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민주평화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새로운 당을 창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이 가능성 국민의당계와 민주평화당 쪽의 재결합 실제로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하고 밥 먹었다고 보통 이렇게 밥 먹을 때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싶으면 조용히 먹고 알려지게 하고 싶으면 기자들한테 밥 먹는다고 알려주고 밥 먹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게 엊그제가 처음이 아니고 수차 만나서 이미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기자들도 냄새 맡고 취재를 했고 또 이렇게 여럿이 만나다 보면은 꼭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닙니다. 손학규 대표로서는 어떻게 됐든 당 대표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서 가도록 노력하지만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 물과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결단해서 그렇게 나오면은 또 우리하고 좋은 길이 있겠죠. 박지원 의원, 손학규 대표에게 빨리 결단하고 나와라. 우리랑 같이 좋은 길이 있다.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손학규 대표의 고민은 지금 무엇일까요? 손학규 대표로서는 사실 본인도 국민의당, 과거의 국민의당으로 돌아가는 거에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인이 계속 당대표로 있으면서 바른미래당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으면 사실 이런 선택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올 가을 정도 되면 쪼개질 것 같은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차선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선책을 모색을 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게 사실은 단독으로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못 만들고 있는 평화당이죠. 근데 이 평화당은 과거의 호남계 의원들 플러스 지역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는 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호남 쪽 출신 의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당으로서는 상당히 영입하고 싶은 그런 인물인 거고 어차피 쪼개질 땅 이러면서 계속 이제 흘리는 거죠.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이거는 나중 문제지 지금은 일단은 자기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일단은 본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패인 거죠. 하지만 나중에 정 안 되면 마지막 수가 이제 평화당 과 합치는 이런 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묵혀왔던 갈등만 터뜨리고 총회 의총장을 나오는 길에 특히 바른정당계에서 볼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고 오시죠. 말로 한 사람은 합의됐다 그러고 한 사람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의총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의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거다. 이것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절차 자체가 표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당의 목소리로 나가야 된다. 이게 과반의 목소리로 나간다고 하면 정말 우스운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른미래당 내분 격화될수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복귀론 자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라든지 그렇다면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내다보고 있나요? 당초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시기에는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내년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쯤 돼서 돌아오고 난 뒤에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것이 아마도 안철수 전 대표의 시간표였을 겁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했던 성적표가 너무나 참혹했고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이대로 가게 됐을 경우에 당을 더 이끌어갈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은 유승민과 안철수의 길을 가보질 않았던 겁니다. 사실 지난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정당이 통합하긴 했으나 정확하게 유승민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만의 길을 가지고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호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다 같이 섞여서 정체성이 굉장히 애매한 상태로 선거를 치렀다는 거죠. 따라서 안철수 전 대표 측근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신속하게 돌아오고 유승민 의원과 힘을 합쳐서 자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시도를 한번 더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최종적인 이 목표 지점은 결국은 총선인데 사실 내년도 총선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1대1 구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러한 자강의 목소리 내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한국당에 흡수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개별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마지막 시도로 안철수와 유승민을 대표 주자로 내보내면서 뭔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은 아까 앞서 인터뷰 잠시 들으셨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보로 위장 취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보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수로 가더라도 이게 흡수돼서 가느냐 아니면은 당대당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은 본인이 극중주의 그리고 제3세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거연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한국당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너무 앞선 것 같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입당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당대당 통합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선거 연합.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나 지금 그 한국당의 포지션을 보면 사실 그 소위 친박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성이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입당이 가능하겠느냐 또는 합당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잘해야 지금으로서 보면 선거연합 정도일 텐데 선거연합을 할래도 세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의 5% 6% 가지고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이 지금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어정쩡하게 호남에다가 발 한 발 걸치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제까지 답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을 분명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바른정당계 그다음에 안철수계가 이제는 좀 우리 목소리 제대로 한번 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바른미래당 이 난리 와중에 오늘 또 다른 소동이 있었는데 앞에 저희가 화면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이른바 좀 찌질하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원권 정지가 됐던 이현주 의원 총회장에 처음에 막혔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당원권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였는데요. 이현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것이고 이를 당직자가 막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서 고성이 오가고 결국은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들어가는 모습까지 그대로 연출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은 바른미래당에 남아있지만 하고 있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언행들은 거의 자유한국당의 노선과 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개별 탈당해서 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쪼개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사실 이현주 의원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는 길들이 다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당이 쪼개지고 저마다의 이합집산으로 새로운 정당이 탄생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른미래당 내분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공수처 법안 합의한 적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240석을 석권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의원 자리 300석이죠. 이 중에 240석을 가져가겠다는 발언, 개인적 포부인지 자신감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맹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오만의 도가 넘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민생 걱정하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 입만 열면 총선 얘기하면서 260석 응원하고 있습니다.
타당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공석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풍모를 기대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다. 이게 뭐 국회에서 되는 게 없으니까. 네, 어제 일단 이 발언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이해찬 대표가 125명의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 네. 이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외 위원장들은 사실 국회의원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당선되셔야 되는데 다 당선되면 합치면은 우리 240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덕담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 발언이 단순한 덕담으로 안 들리는 게 과거에 20년 집권 또 50년 집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규모가 커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굉장히 야당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이런 면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야당에게 맹공의 어떤 이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지금 과거처럼 문재인 정부가 80%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했던 게 민주당인데 240석 이 얘기가 사실은 덕담이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민주당이 240석 얻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특히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맹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어제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사화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보고 오시죠. 집권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민생 걱정하는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 얘기만 입만 열면 총선 얘기하면서 260석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전략이 뭔가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라치기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살포. 아무리 자당 원외 지역위원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자리라고 해도 타당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공석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네, 한국당과 정의당의 논평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오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정의당 입장에서 이제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아직까지는 선거제 개혁을 통한 이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찬 대표가 아무리 덕담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구가 240석, 비례까지 합쳐서 260석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민주당과 합의되어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지역구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야권이 분열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다가 선거 치렀는데 완전히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상 집권당 대표가 이와 같이 오만스럽다라고 국민에게 비춰줄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게 된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심 위반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따로 동료 차원의 덕담이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서 좀 서둘러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 대변인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해찬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다. 이게 뭐 국회에서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제도적 개혁이고 민생 방안이고 다 꽉 막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촛불 정신 받들려면 이런 정도의 의석은 있어야지 우리가 확고된다 하는 확고한 의지, 목표를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죽하면 그랬겠냐. 노웅래 의원의 이야기였는데 노웅래 의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출마하죠. 네,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3파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은 그래도 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소위 친문과 가까운 사람인 반면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좀 비주류로 좀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 선거에서 표심을 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를 적극 엄호하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내비쳤는데 사실 이게
덕담으로 안 들리는 이유는요. 이미 3번을 몰아줬습니다. 총선에서 일당 만들어줬죠. 대통령 선거 미뤄줬죠. 지방선거는 거의 3분의 2를 갖다가 미뤄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미뤄줬는데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 왜 못 만들어졌냐?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3분의 2 만들어달라. 그러면 우리 이런 나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야지. 근데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20년, 50년, 100년, 240석, 260석 얘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 잘라서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민주당 의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논조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이건데 그걸 만들려면 의석을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가 쏙 빠져버린 채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반성과 또는 어떤 의지 이런 거 없이 의석만 얘기하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이거야말로 정말 넌센스가 되는 거죠.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음 달 8일이지요. 원내대표 선거. 선거 구도까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뭐 의원들의 움직임 어떤 것들 짚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이라고 하면 김태년 의원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던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김태년 의원에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기초의원 선거까지 포함하면은 5곳에서 단 한 석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이 128명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안에 있는 현역 의원 한 명 한 명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너무 친문 체제로 가고 있는 것들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86그룹의 마청이라고 하는 이인영 의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원내대표 선거에 지도부를 세워야만 내년 총선에서의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또 판단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여러 차례 원내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김태년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이 강력한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차기 원내대표가 대외적인 과제로는 뭐 당정청, 정책 공조, 국정과제 이런 성과들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의원들 관심사가 내년 총선 공천일 거예요. 일단 이해찬 대표는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미 선언을 했죠. 네, 이해찬 대표가 이 얘기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부터 이미 예견이 돼 있었던 일인데 물갈이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갈이. 그렇죠. 당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면은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경선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 안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정치 신인들한테는 10% 가산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경선할 때. 근데 사실 10% 주는 것만으로는 신인이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역 의원들에게 평가 하위자 20%에 대해서는 20% 감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 하위 받은 의원이 20% 감점되는데 정치 신인은 10% 가산된다? 이러면은 이제 최소 20%의 물갈이는 이루어질 거다. 근데 단순히 20% 이상은 아니거든요. 당대표가 안 나가고 중진 소위 고참 의원들이 소위 스스로 용퇴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게 되면 물갈이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해찬 대표로서는 자기가 물러나면서 여당의 어떤 체질 개선 그리고 완전한 어떤 또 한 번의 그 젊은 피 수혈, 물갈이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가 과거에 2000년에 당시에 권노갑 고문이 소위 젊은 피 수혈이라고 그래서 한번 이런 물갈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물갈이 사서 주역이 된 사람들이 지금 당내 중진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자신이 이제 물러나면서 좀 새로운 어떤 여당의 세력을 좀 키우고 그리고 좀 장기적인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좀 탈바꿈시키고 싶은 그런 뭐 마지막 소원 같은 걸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폭 물갈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로 인한 갈등도 아마 분명히 있겠죠. 네, 이해찬 대표 총선 불출마 얘기, 공천 얘기까지 나눴으니까 이 얘기도 짚어보지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요 오늘 총선 출마에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먼저 직접 보고 오시죠. 방금 간담회에서 이제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다. 이게 총선 출마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될까요? 지금 당이 저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총선 출마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당이 제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화법상 나가겠다는 뜻 같은데요. 그럼요. 황교안 대표는 누가 뭐래도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갖고 있고요. 과거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경험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 교두보가 4월 달에 있던 총선에 부산에 출마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어려웠던 선거지만 부산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대통령 선거까지 이르게 되는 길을 걸었는데요. 황교안 대표도 아직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됐던 의정활동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고, 다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종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에서의 당선을 통해서 한국당 전체의 승리를 거머쥐게 만든다라면 그 뒤에 있는 대권 주자로 갈 수 있는 길들은 쭉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지역을 가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타진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 저 질문 나온 자리가 세종시당 당직자 간담회 자리여가지고 세종시에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해요.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세종시에 대한 출마 가능성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민주평화당과의 뜨거운 승부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역할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TK나 PK 지역에서 역할을 통해서 어차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보수의 본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앞서 종로 이야기를 끄집었던 것처럼 제일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건 결국 수도권 선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성 있는 수도권 지역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아마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대선 장룡으로 통하는 사람들의 총선도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내분 상황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구도, 자유한국당 대표의 총선 출마 분위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 문 대통령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은데 이후 전국 상황에도 주목해 보시죠.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박창환 장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무척 따뜻했지만 중부지방은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광주 12도로 아침에도 크게 쌀쌀하지 않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광주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새벽에, 남부 내륙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요즘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시원하게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2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22도, 광주 22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점점 기온이 오르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요양원에서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목사의 이야기, 또 스타들의 마약 투약, 몰카, 성폭행 의혹, 그리고 아파트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까지 뉴스를 볼수록 세상을 믿을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상에 대한 믿음이고 해야 할 일은 서로에게 바로 그 믿음이 되어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프로야구 SK가 선두 두산을 꺾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SK는 외국인 투수 다익손이 6이닝 2실점으로 첫 승을 올리고 이번 타자 고종욱이 3안타 3득점 2도루로 반야구를 이끌며 4대3으로 이겼습니다. KT는 한화와 5대5로 맞서던 8회 박경수가 솔로 홈런을 쳐 6대5로 이겼고 2년 만에 선발 등판한 한화의 이태양은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LG는 NC의 3연승을 거뒀고 롯데도 전준우의 끝내기 희생타로 기아의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KPGA 코리안 투어가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대회에서는 시원한 장타쇼가 펼쳐졌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년 연속 장타왕에 오른 김봉섭의 시원한 드라이버샷입니다. 격투기 선수를 연상시키는 탄탄한 근육질 몸과 공을 부술듯 휘두르는 파워 넘치는 스윙 모두 갤러리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2016년 장타왕 김건하는 긴 팔다리를 이용해 최대한 큰 스윙 아크를 그리며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올 시즌 대장정에 돌입한 코리안 투어의 화두는 장타자들의 시원한 비거리 대결입니다. 대회 주최 측은 역대 장타왕 6명을 3명씩 같은 조에 편성해 자존심 대결을 유도했습니다. 2014년 역대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투어에서 동시에 장타왕에 오른 허인회는 18번 홀에서 326야드가 넘는 드라이브 샷을 선보였습니다. 제 체급에 제 거리,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경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남자 프로들 많이 구경 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부터 5년 연속 장타왕을 휩쓸었던 김대현도 군에서 제대하고 다시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4오버파로 부진했지만 특유의 호쾌한 장타는 여전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거리가 그만큼 많이 나야지 코스 공략하는데 좀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개막전 첫날 경기에서는 무명 정대혁이 7언더파 깜짝 선두로 나선 가운데 정교한 샷을 앞세운 지난해 대상 수상자 이형준이 4언더파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하와이에서 개막한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첫날 경기에서 지은희가 8언더파를 쳐 선두에 한타 뒤진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후원사 초청 선수로 출전한 국내파 최혜진이 7언더파 3위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고 유소연이 공동 5위, 최운정과 전인지가 공동 7위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미래 차준환이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LG 아이스 판타지아 아이스쇼의 공개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차준환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댄스 금메달조와 여자 피겨 은메달 메드베데바 등이 연기를 펼칩니다. 국내 최대 동호인 테니스 축제 NH농협은행컵 대회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대회는 고양시 농협대학교 등 4개 구장에서 개막해 복식 남녀 6개 부문에 1,000명 이상의 아마추어들이 참가하고 우승자들은 올 8월 US 오픈 투어권을 상품으로 받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의 기대주 이강인이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은 다음 달 23일 폴란드에서 개막하며 우리나라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남아공과 함께 F조에 편성됐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 프로배구 MVP 이재영 등 소집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 세터 이효희, 센터 정대영 등을 소집해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